4회 저희 더 포럼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기후테크 빅 히스토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의 초빙 교수로 있는 이민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포럼이 그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에서 테크, 휴먼, 엔터프라이즈 이 앞자를 따서 더 포럼이라고 해서 지금 14회째 하고 있는데요. 기후테크를 딱 정식으로 다룬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테크를 빅히스토리랑 연결하는 이런 시도가 저희 지금 포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 취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고 좀 이 각 분야에 진짜 모시기 힘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한번 저희도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포럼은 기후테크와 빅히스토리가 만나는 지점을 두 가지 세션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은 첫 번째 세션은 진화, 에너지, 자본, 대전환을 읽는 새 시선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후, 식량, 농업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서 각 세션마다 세 분씩 연구자, 그다음에 실제 창업자, 그다음에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 혹은 투자자분들을 모셔가지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은 특별히 아산나눔재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산 유니버시티 기후테크 문화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첫 세션의 첫 연사분은 스타트업 칼리지의 장대기 학장님을 모시겠는데요. 인사말과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사말과 첫 번째 세션의 발표를 가천대학교 스타트업 칼리지 장대기 학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 스타트업 칼리지 학장을 맡고 있는 장대기입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저는 오늘 멕시코전 응원을 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왔는데 안타깝게 석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스타트업 씬에 있다 보면 무슨 테크, 딥테크, 기후테크, 프롬테크, 별의별 테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그런 생태계들이 작동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조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빡빡하고 되게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테크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사회 속의 주인공들은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동물이죠. 그리고 동물은 한 45년 짧게 보면은 한 5억 7천만 년 전 그쯤부터 시작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우리도 역사를 갖고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동물이 온 우주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우리가 하는 어떤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일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사소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뭘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고 할까? 혹은 이런 거대한 이 세계에서 별 먼지에 불과하고 생명의 잔가지에 불과한 인간들이 뭘 하자는 얘기일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미미한 존재가 이 온 우주를 품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이 바로 빅 히스토리라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보면 우주적 실존에 대한 얘기일 수 있고요. 진화적 실존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스타트업 씬을 보면
또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 빅히스토리가 기어테크를 만나고 기어테크가 또 빅히스토리를 만나는 이런 만남의 장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모임을 하게 된 이유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잠깐 진화의 관점에서 이 빅히스토리와 기어테크를 조금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는데요. 이 헌사는 여러분 그 코스모스의 그 첫 장을 이렇게 여시면 칼 세건이 자기 부인이었던 앤 듀런에게 보내는 뭐 일종의 속삭임이죠. 사랑의 속삭임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천문학자가 얼마나 이렇게 멋진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연극에서 행성 하나의 찰나의 순간을 여기서 앤 듀런은 칼 세건의 세 번째 부인입니다. 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그래서 이제 칼 세건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던 그 앤 듀런에게 보내는 헌사입니다. 천문학자가 보기에는 우리의 만남이 이렇게 묘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을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 있는데 사실 이 만남 자체가 정말 우연과 우연이 쌓여있는 기가 막힌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조금 이제 해서 보면 우리 우주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1년의 달력으로 환산해 보면 그걸 코스믹 캘린더라고 하죠. 138학년의 1년 역사가 이렇게 압축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0시를 빅뱅으로 시작을 해서 본다면 9월 초는 태양과 지구가 탄생한 그 시기이고요. 생명의 출현은 9월 말 정도에 해당합니다. 12월 31일, 오늘이죠.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치면 현생 인류는 그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탄생합니다. 25만 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문명이 탄생한 것은 30초 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동안에 이 30초 전에 문명이 만들어지고 그 문명 때문에 기후 위기, 기후 변동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다. 우리의 선 자리는 이런 캘린더로 환산해서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빅히스토리는 이런 거대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무슨 히스토리 어떤 역사의 한 분야가 아니라 그동안에 빅뱅부터 인류의 진화와 지금 인류의 히스토리를 하나의 어떤 큰 틀에서 서사를 가지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이걸 보면 정말 뭐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죠. 빅뱅부터 시작해서 별의 탄생, 그다음에 원소의 탄생, 그리고 생명의 탄생, 지구의 탄생, 생명의 탄생, 그리고 인류의 탄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연속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초학제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긴 시간의 속도로 현재 조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커다란 어떤 임계점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런 트러시홀드에서 복잡성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의 흐름으로 이 복잡성은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게 바로 빅히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이 행성 역사에서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개미도 박테리아도 우리 지구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비법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컬렉티브 러닝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면서 큰 힘이 없지만 집합이 모였을 때 뭔가 축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됐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다룰 힘을 가진 것이 가장 큰 차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힘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인류가 이제는
한 10만 년 전쯤에 지구를 아무리 몇 바퀴를 돌아도 사피엔스를 만난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인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구 포유류의 생물량 중에서 96%가 인간과 가축들입니다. 그리고 산업화 대비 이전 대비 대기 CO2의 농도가 50%가 증가했고요. 우리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일종이 행성의 시스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 유일한 지금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류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이죠. 한 종의 어떤 성과로 치면 엄청난 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지나치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의 반대편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갈증, 즉각적 보상의 추구, 부족 단위 협력 이것이 강력한 힘이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즉 들이우는 그런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알면서도 해결하기 어려운가? 그것도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수렵 채식기에 진화된 두뇌와 그런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 인류학이 하는 얘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를 생존과 번식이 더 잘하게 만들었던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고 가까이 있는 그리고 의도를 가진 적과 포식자를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오히려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후 위기를 감지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위기는 느리게 진행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또 분산되는 거. 여기는 괜찮은데 다른 데는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없는 거죠. 통계와 확률은 우리를 되게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통계와 확률을 하도록 우리 뇌가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기후 위기를 둔감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진화심리학에서 진화적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망할 것과 붕괴할 것도 같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처음에 나로부터 출발해서 가족, 부족, 국가, 인류 전체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 공감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공감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냥 부족사회처럼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우리 본능대로 산다 그러면 그 공감의 구심력에 해당되는 거겠죠. 계속 점점 안으로 줄어듭니다. 네, 교육하고 알리고 그리고 훈련하고 경험케 함으로써 반경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발로 찬다고 그를 경찰서에 끌고 가지 않았지만 지금은 끌고 갑니다. 처벌을 받죠.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 본능이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의 규범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식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감의 원심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또 기후테크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그 기후테크는 우리 비키스트를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가장 시간의 지평을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테크라는 분야, 또 스타트업이라는 분야, 산업이라는 분야로만 보면 볼 수 없는 그 시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빅히스토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는 동물인데 기후테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그 기후테크의 핵심이 에너지인데요. 그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 수 있고 그런 골디락스 컨디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조건들을 잘 융합시켜서 결국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분야들이
일종의 융합된 과학과 공학과 그리고 철학과 그리고 경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다 융합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테크의 하나의 정신적인 기초 같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화가 우리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결국에는 넥스트 챕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에서 그런 얘기의 어떤 시작들을 알리고 조금 더 함께 여러분의 사람들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귀한 강연 감사합니다. 이어서 60Hz의 김종규 대표님 발표를 들을 텐데요. 학장님께서 좀 거대한 위키스토리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종규 대표님께서는 실제 아까 학장님이 저희 인류가 이제 자신의 진화 경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종규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일은 그런 영향 중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왜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됐고 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에너지를 길들인 역사, 재생에너지 전환이 여는 다음 장이라는 주제로 김종규 대표님 발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Hz라는 에너지 IT 회사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워낙 묵직하고 깊은 주제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도 되는데요. 저는 제가 아는 얘기를 하고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발표도 물론 어느 정도 정보 전달이 되겠지만 뒤에 패널 토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마 더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질문해 주시면 답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생에너지 전환이 여는 다음 장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리고 에너지 전환이 어떤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도대체 어떻게 길들이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세 번째로 드리고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한국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를 다 잘 빨리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가상발전소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는 발전소들을 I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연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보통 소규모이고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 하면은 보통 재생에너지 관점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저희 회사는 또 소셜벤처라는 기업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소셜벤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기업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좌측에 보이시는 게 이제 저희 회사 정관인데요. 저희 회사는 정관에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회사다 이렇게 써있기도 하고 또 이사회 안에 소셜 임팩트 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매년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는지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사실 정대익 교수님께서 진화를 연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도 진화랑 약간 관련이 있을 법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석사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가기 전에 되게 많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박사학위 어플라이를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연구하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조사를 해서 정성 들여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때 그분이 제가 너무 열심히 정리해서 그런지 독일에 비행기표를 보내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슨 연구하는지 보고 가라고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노벨상 받으셨어요. 그래서 스반테 파보라고 예, 그분이 그런 저랑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어서 제가 그분 받고 나서 이메일을 빨리 캡처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임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 전에 저는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그냥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고속도로 얘기부터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그 경영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컴퓨터같이 무형자산을 하나 확보하게 되면은 기업 가치가 무형자산의 가치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의 가치만큼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 가치의 11배 정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냥 컴퓨터 사면 땡이 아니다. 컴퓨터를 잘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혁신들이 수반이 되게 됩니다. 컴퓨터를 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 구조도 바뀌고 자율성도 늘어나고 팀워크나 인센티브 구조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11배 늘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연구하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범용기술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범용기술이라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하게 있습니다. 예시로는 증기기관, 그리고 전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최근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범용기술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에 따라 개선이 계속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완적인 혁신이 일어난다. 이 3가지 특징이 범용기술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완적인 혁신이라는 게 딱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고속도로부터 시작한 건데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쓰기 위해 다양한 혁신이 수반이 되는데 그게 이제 보완적인 혁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용기술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다고 하겠는데요. 제 주장은 에너지 전환은 범용기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아까 제가 3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시간에 따른 개선이 일어나냐 관점에서 보면은 재생에너지 가격은 30년째 떨어지고 있고 태양광 패널, 터빈의 성능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개선이 일어난다 생각하고요. 또한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나요? 북한에 지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란에 지을 수 있나요? 발칸반도에 지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태양광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확산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보완적인 혁신이 가능하냐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만이 보완적인 혁신을 일으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아니라면은 굳이 전기차가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보완적인 혁신이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기 때문에 수반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왜 해야 되냐, 에너지 전환 효과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전기 가격이 얼마나 되냐 이거를 주로 모르시지만 실제로 사회 전체적인 효과를 얘기를 할 때는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 플러스 알파가 어쩌면 11배 클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 저는 에너지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잘 길들여 쓰려면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요즘에 AI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력망 운영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가 계속 균형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철에 가끔 블랙아웃 위기다 막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기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공급 수요 사이의 균형이 깨져서 문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노트북 어댑터에 보시면 220V, 60Hz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한 규격으로 동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과 그 수요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 예를 들면 이 주파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전력망 주파수가. 그러면은 뭐 노트북이나 가전기기 사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하면은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국가재난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과 수요를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재생에너지를 쳐다보시면 이제 왼쪽과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노란색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패턴이고요. 파란색은 풍력 발전 패턴이고 자주색은 수요인데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잘 섞어가지고 빨간색처럼 만들어줘야 하는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원자력이나 석탄화력 같은 발전소는 큰 발전소가 몇 개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원자력 다 합쳐봤자 수십 개 정도 되겠죠.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어떤가요?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많죠. 한국에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30만 개 정도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발전소를 몇 개 관리하는 문제가 작은 발전소를 많이 관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행스럽게도 IT 그리고 AI가 굉장히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글에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상 예측이 있습니다. AI를 활용을 해서 기상 예측을 했더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기상 예측이 왜 관련이 있냐면 기상 예측을 잘해야 내일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전기를 얼마 생산할지 예측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상 기술의 발전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AI가 좀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AI는 에너지 수요 예측도 잘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딥마인드라는 했던 초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지금도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량 패턴을 미리 예측하는 걸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공급 수요 사이에 균형 맞추는 것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공급 수요 사이에 그 예측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좀 관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액션에 관해서도 사실은 여러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미에 있는 그 애플 디바이스에 혹시 친환경 에너지 집중 충전 기능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기능을 시범 서비스로 아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키면은 노트북이나 애플 디바이스가 24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충전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간대를 봐가지고 탄소 배출 강도가 가장 적은 시간대는 잔뜩 충전하고 좀 세게 탄소를 배출한 시간대는 좀 덜 충전하고 그렇게 동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휴대폰 뭐 전기 얼마나 먹겠어 생각하시지만 모든 예를 들어 가전제품이 다 이렇게 동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큰 최적화 기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에너지 많이 쓰는 에어컨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는 매년 에어컨이 한 100만 대씩 팔린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한국에 에어컨이 100만 대 이상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100만 대 에어컨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공급 수요 맞추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에너지 사업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의 옥상에다가 태양광 설치하고 전기차 파킹해놓고 배터리 조그만 거 달아놓으면 그 녀석이 소프트웨어로 잘 제어를 해가지고 전력망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굉장히 늘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대규모로 실증이 되고 있고 수천 가구, 수만 가구, 수십만 가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관리 기술이 있겠지만 이 공급과 수요 균형 맞추는 문제, 작은 거를 많이 관리해야 되는 문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인류가 이런 식으로 잘 길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너지 전환 역시 위험하구나. 했다가 우리 맨날 정전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독일에서 살 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식입니다. 일식이 왜 재밌을까요?
태양광 발전소가 동시에 꺼지기 때문이죠. 네, 동시에 꺼지는 것도 상당히 힘든데 다시 동시에 켜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때 유럽에 정전이 있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뭘 했냐? 이게 이제 백서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국가적으로 또 기업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어떤 서비스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나온 일들 좀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 D가 독일인데 가운데 숫자에 10.2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0.2기가와트 발전소가 꺼졌다. 원자력 발전소 한 대 발전 용량이 1기가와트. 근데 10.2기가가 동시에 꺼졌으면 분레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기술, 제도 같은 것들이 잘 준비가 되면 에너지 전환해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안 좋은 소식은 이제 한국도 2035년 9월 1일에 일시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때쯤 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의 그 목표가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있는데 그게 잘 달성이 된다 그러면 한국도 꽤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갖게 될 텐데 이제 그때까지 여러 가지 기술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될 거고 기후테크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지식이 하나 생기셨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제주도가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기사 보셨나요?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하면 돈 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기차 충전하면 돈을 내야지 어떻게 돌려받고 왜 이러는 그 이유는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에너지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한국에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에너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은 사실은 에너지 시장 이러면 생소하고 잘 모르시고 앞으로도 아마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분화가 돼가지고 전기도 선물 거래하듯이 계약하는 시장도 있고 또 당일날 뭔가 급변 사태 발생하면 에너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확 줄여주거나 하면 보상을 받는 시장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회사뿐만이 아니라 통신회사, IT 회사, 전기차 회사 이런 데가 다 자기들 비즈니스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뛰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실은 이런 시장 제도가 아직 미미한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참고할 만한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맥칼프라이 법칙이라고 해서 네트워크에 갇히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또 하나는 리누스의 법칙이라고 해서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결함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현재 시장은 약간 여기 나오는 성당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장 모델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는 눈이 많으면 모든 결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 전력망 운영의 로버스트하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유럽에 있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부분 불법이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여러 가지 주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례는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든 햇빛바람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공개하는 데이터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도 위에 발전소들을 표시해가지고 오늘 발전량이 얼마나 될지 내일 발전량이 얼마나 될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든 게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 그 스크린샷만 뽑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시면 한국에는 5만 개 정도 발전소가 이 지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내일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예측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공위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발전량 예측을 하는 서비스를 전력거래소에서 개발해서 그리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천리안 영상을 찍어가지고 구름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AI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국 전체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작은데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특히 발전량이 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이 발전소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20만 개가 넘는 발전소를 관리하는 곳들은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발전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공단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 발표는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 이덕준 대표님 모셨는데요.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는 우리나라 그 아주 잘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사이고요. 최근에 기후테크 관련된 펀드도 많이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 학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큰 이야기,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다 두루 또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입장에서 또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이덕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주셔서 들으시나요? 네. 그 제목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떤 팀이 자본을 끌어당기는가 그래서 제목 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후테크에는 어떤 자본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야에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흥미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뭔가 크게 전환되고 있는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크게 이렇게 전환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전환은 되고 있죠. 전환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의 산업이 크게 길게 보면 100년, 200년 보면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번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후테크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다른 섹터하고 좀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분야는 정책과 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희 대표님도 하셨는데 이 규제에 의해서 특히 유럽 같은 데는 좋은 규제를 만들어서 이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보조금,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보조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으로 기술의 혁신을 가속화시켜가지고 지금은 내연기관하고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이 분야는 하드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앱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비즈니스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카텍스라고 하는데요. 설비를 갖추면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리고 투자를 해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사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회수 기간이 길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하드웨어에 아까도 설명을 우리 국정원이 해주셨는데 AI가 접목이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생물공학, 화학공학이 접목이 물리학이 적용이 되어서 이 융합이 굉장히 일어나고 굉장히 그러니까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흥미로운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의 탈공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우리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100년, 150년 동안에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석연료 기반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계속 거의 그 코릴레이션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5년 동안에 보면 온실가스가 지난 5년 동안 보면 증가했어요. 줄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플래튼됐어요. 그러니까 플래튼되면서 이게 그런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앞에도 이제 우리 김종규 대표님도 소셜 벤처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사들이 별로 상업적인 투자를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사들 또한 그냥 미션 그까지는 아닌데 이쪽도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자금들이 동시에 들어오서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영역이 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특징들 때문에 일반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을 해 나갈 때 자본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때에 그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이 아는 대로 처음에 창업할 때 우리 대학교에서도 창업할 수 있고 연구기관에 창업할 수도 있고 또는 산업계 경력을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하면 엔젤 투자를 받고 엑셀러레이터를 받고 합니다. 또는 대기업이 CBC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VC가 투자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그 전까지는 이제 샘플을 만들고 POC를 하고 그 단계에서 그러면 초기에 이제 VC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스케일업을 가야지 되는데 진짜 산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스케일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특징 때문에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희도 투자를 해보면 처음에 POC를 했다, 파일럿을 했다, 근데 스케일업을 못하고 넘어지고 그 강을 못 건너는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펀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상업적인 이제 우리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파일럿도 돌아왔고 다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데 그거를 이제 퍼스트 커머셜 오퍼레이션 퍼스트 오브 카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첫 번째 이런 화학적 재활용 공장을 짓는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정말로 상업적인 단계에 지으려고 할 때는 자금이 몇십억이 들어가는 거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500억, 1000억, 2000억 들어갑니다. 이때 금융기관이 그거를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겁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데 여기에 이제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구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보정대출, 저탄소 기술 자금 여러 가지 모태펀드에서도 만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후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이렇게 할 때 리벨리온 같은 데 이제 국민성장펀드에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돈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런 강을 건너야 되는데 큰 자금을 쏟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PE 은행들이 대출하게 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널 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는 보이시는데요. 저희도 조그만 이제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벤처링 비욘드 벤처 단계에 있어서 계속 벤처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자본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공자본과 촉매자본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자산 소유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 수 있죠. 또는 국부펀드까지도 들어와서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테크의 펀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 매년 새로 만들어집니다.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투자 재원은 한 90빌리언 달러입니다. 이때는 글씨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에쿼리 또는 인프라성 비커로 하는 이걸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난 몇 년 동안 21년부터 동기별 대표인데 이게 보면은 이제 한 50 정도 되다가 근데 이제 80 정도 이렇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별로 안 성장했습니다. 성장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조금 다시 소폭을 증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90빌리언 달러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원 빌리언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PE 인프라까지 합치면은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규 펀드 이제 90에 새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지는 펀드가 되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후라는 이제 컨셉에 포함하지만 상당히 에너지나 인프라 펀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는 예를 들면 브룩필드라든가 ECP, EQT 같은 이런 데서 브룩필드 혼자 90 중에 약 한 40빌리언을 합니다. 이게 작년에 만드니까. 그러니까 대형 인프라 펀드들이 많고 초기에 투자는 보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LP들이 그 펀드에 돈을 대는 투자사들이 정말 이 탈탄소가 필요한 이걸 이제 하드 투 오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쪽으로 오래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립니다. 그건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부 정책이 자꾸 변하잖아요.
트럼프님께서 자꾸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는 곳에는 돈 안 주려고 해요. 투자한 거 회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투자되는 분야를 흔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탄소가 나오는 거를 보면 처음에 밑에 이 색은 뭐냐면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연 기관이냐 전기차냐. 전기차는 적어도 제조할 때는 모르지만 타고 다닐 때는 제로 에미션이냐.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이제 되느냐 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 때 화력발전소로 만드냐 태양광으로 만드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푸드 다음 세션은 우리 랜드 뭐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산업입니다. 산업 자체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빌트 인바이런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건물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 뭐 전기차, 인프라 이런 쪽으로 자본이 막 들어가다가 최근에 경우 이게 많이 줄고요. 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으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가 빌트 인바이런먼트. 이 빌트 인바이런먼트 건물인데 사실상 데이터 센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일룸이라는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 이제 이 기후테크를 보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중에 하나 가져오면 그 전 세계 기후테크를 이제 여기서 이제 꽤 많이 이제 한 12,000개 정도를 자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모아봐서 했는데, 그 12,000개 합친 전체 회사의 총 가치는 3.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번에 스페이스X 시총 비슷한 거죠? 그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 나오면 이거 벌써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이 중에서 찾아보니까 대표 선수들이라고 이제 하는데, 대표 선수들 예를 들면 자기들 이제 데피니션은 1,500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00밀리언 달러 레버뉴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한 144개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전체 스타트업 중에 1.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니콘은 몇 개, 255개가 있습니다. 이 255개는 그 전체 스타트업 중에서 2%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후테크 분야에 많이 떠들고는 있지만, 아직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에는 있지만 그 정도 있다. 데카콘, 그러니까 유니콘의 10배 되는 회사는 14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있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중에서 50%가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30%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유럽 좀 있고, 뭐 등등 기타 등등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블룸 에너지 이거 제일 크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총 개념입니다. 블룸 에너지로 아시는 대로 수소 연료 전지, 그것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수소 연료 전지, 그 수소를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전기를 어떻게 쓰냐, 또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거라든가 미비한 수소차라든가 포어보 에너지, 지열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임파서블 푸드도 좀 있고, 중국의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기 나름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있다. 제가 각 나라별로 기후테크의 특성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만든 장표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아주 파괴적인 혁신을 합니다. 여기는 자원력이 있고 그 혁신을 아주 게임 체인징을 합니다. 그래서 핵융합 같은 거 아주 또는 이제 전력망을 100% 바꾸는 그런. 유럽은 규제가 만드는 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풍력이라든가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막 우리는 풍력 만들 때 철강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풍력 자체는 제로 에미션이지만 그 철강이 탄소 배출 많이 하거든요. 아예 근데 저기는 목재로 만드는 철강부터 더 든든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고 순환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중국은 아시는 대로 압도적인 물량과 가성비, 원가 경쟁력,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양광 풍력 세계 최대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탄소 배출도 세계 1위인데 이걸 투자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래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수사 기가 팩토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숲이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뭐하냐? 한국은 모자랄 수 있네.
그 제조업이 강하니까 대기업 기반도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시스템 통합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뭐 전력 인프라, 빅테크 이런 쪽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강이 굉장히 탄소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포스코 하나에서 배출하는 게 뭐 그거 포스코만 전환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목표 그냥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 문제 어렵게 돈 많이 들고 근데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근데 최근에 뉴스 보니까 포스코에서 전기료를 되게 이제 가동을 한대요. 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스웨덴 같은 데는 그 스테브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2020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게 수소 환원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저 화석연료 기반의 그 철강 만드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거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대신에 여기에는 수소가 있어요. 엄청난 수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같이 저어서 만듭니다. 이게 50년 만에 유럽에서 건설되는 신규 제철소입니다. 50년 만에 제철소를 짓는데 유럽에서 친환경으로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겠어요? 지금까지 받은 거 지금은 65억 유로를 펀딩을 누가 펀딩했냐? 지분 투자가 21억 유로고 그 벌시들도 있고 GRC 같은 싱가포르 국부펀드도 있고 테마섹도 있고 뭐 저스트캐피탈이라는 또 다른 이제 그 VC들이 있고 글로벌 빅테크들이 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이렇게 히타치 에너지 들어가고 여기서 누가 사줬더니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 그리고 메르스 벤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공격 프로젝트 판시를 42유로를 하고 정부 보조금 2.1%. 이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전환을 하려면은 이런 작업의 조합을 누가 할 거냐 뭐 하는 겁니다. 클라이막스.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는 거는 이런 제조 공정이나 거기서 나오는 탄소를 다 제로를 못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 어떻게 해야 돼요? 탄소 있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저장을 하는 이제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DAC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 회사도 2009년도 스위스 공과대학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마일스톤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아직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탄소 포집하고 경제성이 없고 근데 지금 2030년까지 2050년까지 기가톤 규모의 탄소를 기가톤이라고 이걸 목표입니다. 2050년까지 멀죠. 이런 먼 미래에 마일스톤을 세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가톤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빌리언 톤 그 CO2 이퀴벌런트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배출하려는 배출량이 뭐냐면 한 53, 55 기가톤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기가톤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스케일을 갖고 달려가고 있고 여기에도 자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배터리도 보면 이제 배터리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주기가 안 돌아왔는데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고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는 게 그 미국에서 나오는 이 폐 배터리의 점유율이 70, 80% 되는 데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재활용할 건가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 여기는 DOE라고 하는 거 미국 산업 에너지부입니다. 여기에서 20억 보전 대출을 해주고 등등 그리고 IRA 이 세액 공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피털 스택 자금이 공급이 되는 여러 조합의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근데 규모가 약하다. 그리고 장기간의 그런 마일스톤 세팅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 근데 아까 전체 PE 인프라 파트는 90빌리언 달러인데 순수 VC로 보면 한 5리 빌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스마다 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VC 전체 투자에서는 한 10% 정도가 기후테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지 않죠. 적지 않은데 최근에 와서는 VC들이 초기에 잘 투자 안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레버뉴가 나와야 되고 수익도 좀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심이 From Emission to Electronic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배출뿐만 아니고 전력에 굉장히 포커스되고 있다라고 최근에 또 하나는 AI와 기후테크가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달려가니까 거기서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AI가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양천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이 분야가
이제 그 C 밤이라고 그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세금으로 이제 돌아오거든요.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벌금 내지는 않는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업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회를 찾아야 될까?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것 플러스 산업의 이제 생존하고도 관련이 됐다는 거.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뉴욕에 가면 매년 클라이밋 위크라는 게 일주일 동안 뉴욕에서 열립니다. 그 수많은 이제 그 세션들이 열리는데 그 한국 세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투자자들한테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클라이밋 스타트업도 가능성이 있어. 좀 제가 세일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까 해서 준비를 발표를 했는데 아무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전기, 전선 이런 거 잘하거든요. 이게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어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 그 문제도 있고 지금 모든 이것을 그 전기화하고 그러니까 가스를 안 떼고 전기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요즘에 우리 주식 보면은 우리나라 전선회사들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장점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AI와 공장 자동화, 피지컬 AI 많이 그런 거 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화학산업도 지금 큰데 사실 경쟁력만 상실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뒤에 나오는 서큘러 인테그레이션 우리가 순환 경제 잘 만들면 이 부분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또 하나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이런 또는 공기업 과연 오픈 이노베이션도 잘해 이렇게 좀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그 밑에 제가 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투자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복사내각 시스템, 저전력 통신 케이블, 그리드 포맨 인버터, AI 열관리, 장주기 에너지 전향 장치, 그리고 송배전 정수 증용량, AI 적용 OEM 이런 쪽으로 최근에 저희가 투자를 하나하나 각각 다 해온 회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도 이제 임팩트 투자사인데 한 예를 좀 들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동안 선진국 얘기를 많이 했고 개발도상국도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성장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태양광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일종의 그런 거를 이제 클린 에너지 필테크라고 회사인데요. 그 회사 우리가 투자를 했었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죠.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지 관계 농법도 할 수 있고 공장도 돌리고 하도 돌리거든요. 거기는 그냥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전력이 끊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는 이것이 그냥 기본 산업이에요. 근데 그게 인프라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출하고 운영을 해주는 기업에 저희 투자를 했다가 한 3년 전에 프랑스 회사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 7배 저희가 벌고 이제 빠졌는데 그러니까 잘하면 이것이 돈도 벌 수 있고 개발도상국에 임팩트를 하는 것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우리 그냥 빅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고 출발점은 뭐냐면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그 한계선을 지금 넘고 있다. 이제 피지컬하게 물리적인 한계가 너무 탄소 배출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스피어즈로도 생물 다양성도 그렇고 토양 시스템도 그렇고 다음에 얘기하시겠지만 물도 그렇고 오존도 그렇고 신규 물질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진짜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냐? 이거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진화에서 마음도 창조됐는데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이제 진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의도된 선한 의도로 이게 갈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그냥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든지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이런 한계를 인지하게 됐잖아요. 그게 엄청난 진화인 거죠.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인지하게 됐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변화시키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본주의 사니까 돈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혁신을 이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정말 그러면 눈에 띄는 그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들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볼 수 있느냐.
씨앗들은 많이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빨리 챔피언을 만들고 그것을 이쪽으로 혁신을 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산업도 바꿀 수 있고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혁신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포럼의 백미 이제 패널 토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잠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 1에 너무 훌륭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세션들과 달리 뭔가 만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큰 어떤 위키스토리라고 하는 가장 큰 거대 서사와 그리고 기후테크의 만남인데, 그래서 조금 큰 그림에서의 질문들을 좀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 문정기 대표님 그 에너지 관리 이런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런 이제 좀 큰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진화의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에너지를 관리를 하게 됐고 에너지를 길들이게 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에너지를 길들이게 됐고 드디어 이제 그냥 화석 에너지를 넘어서서 에너지를 발전을 하는 걸 넘어서서 적재적소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또 전달하고 하는 이쪽에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에너지 길들임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그거를 AI를 통해서 길들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건 뭐 당연히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최적화의 가장 큰 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른 얘기인데,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인간이 뭘로 등장하죠? 배터리로 등장합니다. 저는 처음 그 영화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왜 인간이 저렇게 배터리가 돼 있을까? 근데 결국 로봇이 그 인간 세계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구하는 게 태양을 가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그 기계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걸 충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으나 기계는 결국 인간을 그 배터리로 쓰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였죠.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그때는 되게 황당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 에너지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AI를 지금 토큰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있는데 토큰도 결국 에너지 단위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라고 하는 게 지금 가장 큰 칩이라든가 이것이 관건인데, 자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누가 쓸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인간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이 뭔가 문명을 더 축적하고 더 발전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까를 지금 AI를 써서 지금 풀고자 하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결국 AI가 우리들보다 더 에너지를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에너지 길들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해진다고 생각이, 너무 SF적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까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주제에, 그러니까 지금의 에너지는 결국 인간 중심이죠. 근데 AI가 들어왔을 때, 기계가 들어왔을 때 이 에너지 전환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좀 그런 어떤 시나리오 이런 것이 있으신지 한번. 너무 황당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역시 또 교수님께서는 워낙 폭이 넓은 사고를 하시니까 제가 처음 받아보는 그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AI 전환이 이후에 뭐가 오냐도 상당히
오픈 퀘스천이 많은데 에너지까지 겹쳐서 보면은 이제 제목으로 힘들어지는 이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일단은 뭐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하는 것이 AI 전환과 함께 결이 좀 맞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맞냐면 여러분 뭐 그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비용 제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AI의 그 서비스의 가격이 전기 가격에 수렴한다라는 샘 알트만의 말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싸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운영 비용은 작게 드는 특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아놓은 다음에 그게 이제 20년, 30년 지난 다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정말 폭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누구나 다 생각을 해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 안에서만 AI를 소환하지만 이제 흔히들 말하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이런 곳에 AI가 적용되는 게 머지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AI, 로봇 그리고 재생에너지 다 한계 비용 제로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래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영역은 아니지만 뭐 제 생각에는 뭐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체계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회로 깊숙이 들어와서 그 AI 로보틱스가 생산을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에너지를 담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 함수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다 같이 해피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포커스해서 질문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질문 하나씩 드릴 거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 청중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메모해 주셨다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되게 조금 질문하고 보니까 되게 재밌는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80억 정도가 아직 안 되죠? 넘었나요? 넘었습니까? 예. 82억입니다. 예, 여기 주천호 박사님 역시. 80억인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그동안 해왔냐면 인류가 100억이 되면 절대 우리는 지구는 인류를 다 품을 수 없다. 근데 그거의 결국 핵심은 에너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얘기하면서 지금 피지컬 AI 말씀하셨는데 피지컬 AI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억 개가 깔리면 우리는 이거 안 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에너지를 잡아먹는 거고 우리는 그동안 에너지를 잡아먹는 가장 큰 그 플레이어를 인간으로만 봤는데 지금 피지컬 AI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에 대한 통제 내지는 뭐 제한 이런 것들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요. 에너지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종혁 대표님을 좀 푸시하면 너무 낙관적이다. 에너지 그 수급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건 혹시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뭐 저는 항상 긍정적인 전망을 하도록 트레이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스타트업 대표십니다.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그게 공상과학처럼 얘기되기도 하지만 저는 현실성이 아주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우주로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에다가 생산기지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실제로 일어나는 시점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안에서 그거를 다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AI 데이터 센터는 전부 다 지구에 지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도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덕주 대표님 혹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현실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제 우리나라는 뭐큰 AI 데이터 센터를 서로 유치하려고 오픈 AI 전화를 짓는다, 붙이고 거기는 뭐 그래도 피한다고 있으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그래서 보통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전기세 올라간다. 우리도 써야 되는데 이게 엄청 잡아먹는 우리 짓지 마라. 그래서 못 짓는 경우들이 막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그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AI 데이터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서스테이너블 AI,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하게 AI를 짓고 그 반도체도 전력으로 가고 최대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짓겠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더 이상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의를 보자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죠. 그게 누가 묵제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안 되는 거죠. 그 진짜 우리가 우주에 저것을 이렇게 해결하면 좀 문제인데 그게 앞으로 이제 시작이죠. 이제 그런 갈등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는 그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더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면 이건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는 아닐 텐데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좀 인간은 엄청난 에너지 가성비 동물이거든요. 아주 우리 뭐 사실 여러분 밥 한 끼 먹고도 이틀 3일 살 수 있잖아요. 이런 어떤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만든 인공물 중에서는 이 정도의 효율성 갖고 있는 기계는 없어요. 앞으로 인간처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이것도 이제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의 서스테이너블한 사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만이 아니라 AI 그다음에 피지컬 AI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의 에너지 컨섬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저는 미티스토리적인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조금 비슷한 과제일 수도 있는데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덕훈 대표님께 말씀을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약간 한국에서 기후테크를 투자하시면서 또 여러 국가들 그다음에 여러 일종의 빅 컴퍼니들의 특성들 국가별로도 기후테크의 특성이 다르고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이런 장점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더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기후테크야말로 인류가 뭔가 분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사실 분업을 하는 이쪽 산업 생태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는 일단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초국가적이고요. 그리고 국가마다 또 해결의 어떤 그 큰 솔루션, 어떤 툴들이 되게 장점들이 서로 다르고. 그러면 막 서로 중복 투자하지 말고, 전 인류의 측면에서 중복 투자하지 말고, 중국은 이걸 잘하니까 이거, 미국은 이걸 잘하니까 이거, 한국은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뭔가의 더 큰 연합체가 이거를 좀 컨트롤하고 뭔가 가이드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인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도들 속에서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이 글로벌 분업에 의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참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에너지도 이제 안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분업 각자 잘하는 걸 했고 평화롭게 서로 교환해서 하면은 제일 아름답게 어벤져스 지구를 구한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딱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공급망이 다 이제 끊기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이제 우리가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오존을 우리가 국제 협약을 해가지고 하고 이런 역사들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우리가 그 프랑스의 핵융합 그 발전소 이터라고 하는 걸 러시아 참여했거든요. 안 그러면 러시아 전쟁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다 깨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렇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의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주도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그리고 이게 약간 다른 나라들도 각자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아마 특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현재 전략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보호망에 들어가서 거기랑 협약을 잘해서 우리 뭐 사이언스 하면 그게 뛰어나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잘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제조 공정에 이런 부분 잘하는 게 있으니까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후 위기를 통해서 만약에 인류 전체가 큰 정말 멸절의 위기까지 가게 된다면 이거는 각자 뭔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이 되게 무색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파이를 같이 키워서 결국 그거를 아주 포뮬라를 아주 정교한 인센티브 포뮬라를 만들어서 열심히 한쪽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긴 하는데 중국 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인류 전체가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드는 저는 그 정도 포뮬라들은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업적인 동기가 있으면 협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이 지금 이렇게 막 일어나서 하지만 호르무즈가 막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얘기해가지고 야 그래 러시아께서 좀 사다 허락해주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 서로 생존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동기가 협력하는 게 있다 지금. 이게 선한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고 또 반면에 전쟁이 또 역설적이게도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이 러시아 가스를 좀 더 매출했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클린 에너지 단지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습니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길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또 그런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여기 청중분들도 우리 피키스토리가 기후테크랑 만났을 때 요 에너지 관련된 특히 여러분들 질문도 있을 거 코멘트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듣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질문하셔도 좋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되는데. 그럼 생각하시는 기간 동안 제가 좀 더 푸시를 좀 해보면 저는 이게 인류가 항상 어떤 위기에 있을 때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인류가 결국 뭔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더 공정하게 또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뮬러들을 저는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순간에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 말고 뭔가 좀 더 정교한 인센티브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그 지금 조건이 바로 기후위기 같은 게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논의를 그냥 결국에는 되게 단순하게 경쟁해 그리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조금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혹시 요건 관련해서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네, 저는 가천대 스마트시티학과 3단이라고 하고요.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오늘 기술과 자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결국엔 정책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자이자 기술자 입장에서 보실 때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이 판이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더 정말 빨라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자 여기 VIP가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하나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기후테크가 정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죠. 이 대표님부터. 네, 일단 아까 교수님이 질의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하고 좀 넘어가자면은 사실 글로벌 환경에서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카본 텍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기도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ESG 열풍이 불던 그런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좀 활발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놀랍게도 빠르고 쉽게 사그라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아젠다를 끌고 갈 만한 리더십이 부재하는 상황이구나 이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미국이랑 중국, 유럽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합의해봐 이러면 사실은 아무도 못할 것이 분명해 보여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정말 시급한 거다라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작은 단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해서 뭘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는 필요하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는 사실 또 저희가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랑 한국이 같이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 인접 국가들을 초대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나 좀 드려보고 그 다음에 규제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의 큰 규제는 정부 독점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전기 판매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한전이고 전력망 관리를 유일하게 하는 회사도 한전이고 그리고 발전소사들도 합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한전 자회사고 그리고 전력 거래소도 한전 자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구조 안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 힘든 구조인 거죠. 사실 여러분 전기 쓰는 거 방식 이런 것들 아버지 세대랑 저희랑 뭐 달라진 거 있나요? 할아버지 세대랑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아마도 그 혁신 동기를 그들이 스스로 찾아서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독점 구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한전 관계자 계시죠? 한전이 문제인데 사실 한전이 문제가 아니죠. 국가의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다 필요한 이제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의 경쟁력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산업이 막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업의 새로운 이제 그 표준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안 따라갈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근데 그 미국 같은 데는 그 어떤 혁신을 추구하고 자본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큰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게임 체인징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업 분야도 우리가 화학비료 안 쓰고 그냥 아예 그냥 공기에 있는 거, 토양에 있는 걸 해가지고 그냥 그 작물을 키우는 방식에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어쨌든 우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중독 그렇게 아까 디커플링 말씀드렸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적어도 그게 조금씩은 보이거든요. 지금 확 줄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퍼보라고 하는 지열 그 회사가 이제 급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지열을 해서 그걸 올리는데 그게 꼭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화석연료를 안 쓰고 하는 회사들의 가치가 생깁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탄소 가격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 탄소를 막 배출하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코스트를 제대로 부여를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제학적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탄소 가격을 제대로 해주고 그리고 뭐를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통제 변수를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DSC 공기 중에 탄소 포집을 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IRA 법으로 해가지고 그래 이거 몇 톤을 줄여주면 그 생산자니까 그냥 톤당 얼마 줘요. 그렇게 해서 점점 줄여가서 이제 재료가 만들어지거든요. 실제 돈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드는 건데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혁신 돈을 계속 쏟아부을 수는 없으니까 마일스톤을 잘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뭔지 명확하고 뭐를 변수로 가져가야 될 건지 거기에 돈을 주면 되고 근데 미국에 근데 자본주의적으로 해결하는 건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하고 그 혁신하고 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그렇게 매칭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전기차 말고 전기 인프라 하면 그게 진짜 그렇게 효과 있을까?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이언스 베이스적으로 뭐를 통제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세우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한 거는 정책당 입장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다 있어가지고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제일 이제 유럽 같은 데 보면 유럽도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은 잘 그런 부분을 그래도 미국보다는 최근에
와서는 지난 이제 트럼프 시기에서는 유럽이 조금 더 정책 그 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잘 세팅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좀 잘 벤치마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더 시간 더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여러분도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텐데 지금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세션을 접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BT 스토리 관점에서 기후테크를 본다는 게 뭘까?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다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동물로서 뭔가 의미를 찾는 동물들입니다. 근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주 속에서 이 진화의 생물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이고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의미랑 큰 맞닿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마지막 되게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 사실 진화적인 관점,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면 이 인간이 만든 규제 따위는 정말 하잘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심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금과 업조처럼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더 큰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현장에 계신 우리 두 분을 오늘 또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 마치면서 감사하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세션 발표와 패널 토의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